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국입니다. 급여 인상률이 하락했고 ISM 서비스 인덱스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Bad News is Good News라는 흐름과 함께 주가는 3913까지 올라와 주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시간 기준으로 ISM 서비스 인덱스가 12시에 발표가 되었고 그 이후에 굉장히 강한 랠리가 이어진 것이죠. 짧게 보자면은 ISM 서비스 인덱스는 49.6으로 55였던 컨센트에 비해서 굉장히 적게 나왔고 ISM Service Prices Paid 또한 67.6이 나오면서 지난번 결과했던 70 대비 적게 나왔죠. 발표된 시간이었던 밤 12시를 시작으로 해서 달러 또한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2년 국채금리 또한 이렇게 크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락하면서 주가는 아주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림에 따라서 이렇게 PCE Core Inflation이 2023년 12월까지는 2.9% 그리고 2024년 12월이 돼서야 2.4%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연준이 금리를 앞으로 2023년 2월, 3월 그리고 5월 달에 각각 0.25%씩 금리를 올리지 않는 이상 성공하기가 힘든 지표입니다. 연준의 이사록에서도 연준은 앞으로도 긴축적인 자세를 유지하겠다라고 했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또한 이렇게 어느 정도 진정세를 취할 것이라는 것 또한 바라볼 수 있었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감소에 따른 기업들의 성장률 감소이고 이에 따른 실적 조정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지표는 여기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CPI와 기업의 성장률을 의미하는 POP 레이트 간의 상관관계인데요.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하락함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 성장률 또한 하락하고 오름에 따라서 함께 올라가는 것을 꾸준히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기업 성장률이 지체되고 애널리스트들로 하여금 기업들의 실적이 하향 조정이 된다면 특히나 고평가 위치에 있던 기업들의 주식은 박살이 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지금 당장 대부분의 주식이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그러한 현상이 언제 발현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가장 먼저 그러한 흐름을 보여준 주식은 테슬라입니다. 참고로 저는 멤버십 분들 대상으로 텔레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여 개 이상의 곳에서 유료로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을 드리고 있는 만큼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멤버십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에 대한 제 의견과 앞으로의 전략 또한 자유롭게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10월 26일 날 시작으로 해서 그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보잉을 대상으로 분석을 드렸고 10월 26일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S&P 500이 단 1.59% 증가하는 동안에 보잉은 60%의 수익률을 갱신하는 등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엔비디아라던가 빅테크, 테슬라 등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을 때였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수차례 보잉에 대한 전략과 계획 등을 분석을 따로 드렸는데요. 보잉과 같이 시장에서 한때 외면을 받고 있었던 종목을 대상으로는 제가 하루 종일 분석해서 유튜브로 영상을 만들어봤자 시장에서 외면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뷰가 전혀 안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는 다루지 않고 오로지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이며 앞으로 보잉에 대한 대응 계획 또한 텔레그램에서만 다룰 예정입니다. 저점 대비해서 60%가 오른 상황에서도 대응 계획만 제대로 잘 잡혀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은 차고도 넘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조회들과 함께 안전하게 장기 투자를 해나가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이 링크를 통해서 조인하신 뒤 커뮤니티에 남겨져 있는 멤버십 전용글을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는 어닝 per share와 매출액에 있어서 이미 하향 조정을 꾸준히 받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earning per share를 하향 조정한 애널리스트들은 20명이고요. 매출액은 27명으로 누가 봐도 상향 조정한 애널리스트들보다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테슬라 모델 Y를 맨 처음에 샀었을 때만 해도 모델 Y의 가격은 지원금 포함해서 5,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 테슬라가 인플레이션과 함께 가격을 올리더니 자동차 가격이 9,600에서 1억까지 뛰었고 그에 따라 실적과 마진율이 이렇게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일론 머스크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약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니 그에 맞춰서 다시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마진율이 하락하고 더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그러한 결과들은 말 그대로 어디까지나 결과론적인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서 크게 테슬라가 폭락을 해버린 이유는 결국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상상 이상으로 굉장히 높은 가격에 샀기 때문입니다.
지금 테슬라의 PE 멀티플은 27.82로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착해진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는 어땠을까요? 테슬라 주식이 한창 날아가고 있었을 때 많은 분들이 캐티 우드의 밸류에이션 모델을 갖고 와서 테슬라가 풀 셀프 드라이빙을 상품화시켜서 팔고 테슬라 보험에 따른 실적을 챙기고 배터리, 세마이 트럭, 사이버 트럭, 로보택시 등을 전부 다 밸류에이션에 때려 넣었을 때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분할하기 전 기준으로 최소 2,700달러 간다 또는 성공하면은 15,000달러 가니까 지금도 저렴하다라는 뷰를 대부분의 테슬라 커뮤니티나 유튜브를 통해서 봤습니다. 아크에서 사용한 테슬라 밸류에이션 모델은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 밸류에이션으로 앞으로 5년이 아니라 길게는 10년 후까지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땡겨서 각 해에 이렇게 할인율을 첨가하여 오늘날의 적정주가를 산출하는 과정인데 평가하는 기업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 뷰 혹은 보수적인 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적정주가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풀 셀프 드라이빙이나 테슬라의 보험, 배터리, 세마이 트럭, 사이버 트럭, 로보택시 전부 다 성공한다고 했을 때를 가정하여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프리 캐시플로우를 엄청 크게 잡아서 넣고 그때 당시 캐티 우드는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고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했으니 당연히 할인율 또한 높게 잡은 것이 아닌 굉장히 낮게 잡았으니 당연히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캐티 우드는 펀드 매니저이고 자신의 상품을 팔아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당연히 DCF 밸류에이션을 매우 관대하게 부풀려서 잡은 것이죠. 하지만 DCF 밸류에이션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을 영상으로도 본 적이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결과치를 위해서 가정치를 끼워 맞추는 등 이상하게 밸류에이션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 등 DCF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 고평가일 때 주식을 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DCF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많은 가정치를 잡아야 하는지라 그 회사 또는 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깊지 않은 이상은 밸류에이션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관대하게 하기보다는 최대한 과거의 실적들을 기반으로 평균 잡아서 미래의 성장률을 잡는 것이 안전하지 아직 성사되지 않은 이벤트를 넣으면은 기업의 실적이 부풀려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DCF 밸류에이션이 힘들다면은 차라리 멀티플로 보는 것이 낫습니다. 누가 봐도 과거의 테슬라의 PE 멀티플은 300, 100, 200 등으로 굉장히 고평가했습니다. 시가총액이 순이익 대비해서 200배, 100배, 300배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여기 수치가 고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테슬라가 100배의 PE 멀티플을 받았기 때문에 고평가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밸류에이션은 항상 기준이 있으며 그 기준은 피터 린치가 말했듯이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성장률은 테슬라는 앞으로 순이익 성장률에 있어서 25%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150배나 80배 혹은 55배 또한 굉장히 고평가했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피터 린치가 말하는 적정 밸류에이션의 기준은 PEG는 1이라는 것으로 PE 멀티플과 성장률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평균 성장률이 25%라면은 테슬라에 있어서 적정한 PE 멀티플은 25배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은 옛날과는 달리 시대가 지났으니 PEG는 1이 아니라 2가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밸류에이션을 잡으면은 테슬라의 주가가 100% 뻥튀기 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같은 개념으로 엔비디아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이 가라앉으면서 2023년 실적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순이익 성장률이 26%나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2024년과 2025년이 각각 33% 그리고 28%로 강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44라는 PE 멀티플은 성장률 대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라면 30대 초반부터 대응하기에 적정하지 않나 생각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AMD를 보겠는데요. AMD 또한 엔비디아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2013년에 3.54%의 성장률밖에 갱신하지 못하게 될 예정입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의 성장률을 보시면은 이렇게 적은 성장률을 갱신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정도이죠. 그나마 AMD가 엔비디아에 대비해서 나은 점은 AMD는 PE 멀티플을 18밖에 받지 않는 저평가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AMD가 반도체 섹터에 있는지라 반도체 섹터 자체가 하락함에 따라서 일정 부분 억울하게 하락할 수도 있지만 AMD는 확실히 저평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63달러라는 주식은 장기 투자한다면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며 2014년과 2015년에 이러한 순이익 성장률을 보여준다면 AMD는 60% 이상도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그리고 AMD에 대한 분석을 하였는데요. 아무쪼록 앞으로 대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